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이 학계 출산율이 있는데 그게 1.3 수준 밑으로 한 3년 이상이 지속이 되면 이게 초저출산 국가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주 많은 나라들이 1.3 밑으로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만일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1.3 위로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2002년부터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고요. 2022년에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이 0.778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학교 출산율을 이야기할 때 소수점 세 자리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서울은 2022년에 학교 출산율이 0.59였거든요. 만일에 진짜 서울리안이라는 종족이 있다면 뭐 몇 절의 길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만일 당신이 1980년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인구 정책을 하겠느냐? 다행히 인구학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구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인구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사회가 결국에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구의 변동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동하고 사망하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 그 인구가 그냥 작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구 크기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커져요. 혹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작아져요. 누군가는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부산광역시 인구 하나가 없어집니다. 7년이 지나면 대구광역시가 하나 또 없어져요. 4년이 지나면 대전광역시가 하나 또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인구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제도하고 정책하고 뭐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인구가 성장하는 데에 맞춰서 지금까지 짜왔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오르시는 게 과거의 산하 제한 정책을 떠오르실 거예요.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근데 이 정책이 사실은 미래를 좀 예측을 했었으면은 96년이 아니라 1980년대 중반에 그만뒀었어야만 했어요. 오늘 최초 저출산의 문제의 시발점이 거기서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30년 전에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30년 뒤에 엄마의 숫자를 결정을 합니다.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그 당시에 이미 60만 명대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60만 명대의 절반이면 30만 명대의 여성이니까 이 여성들이 30년 뒤에는 아이를 낳아주면 30만 명대로 떨어지겠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걸 계속 했던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정책 요인은요, 많이들 이야기하는 인구의 요소에서는 그거는 결국은 수도권의 집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이제 자원을 집중시켜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방보다는 서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서울에 오면은 이제 밀도도 높고 청년들의 밀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내 위에도 뭐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경쟁이 높으면 내 생존이 중요하지 뭐 결혼하고 내가 아이를 낳고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생존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여성이에요. 혹은 울산이다, 뭐 창원이다 이런 데 보면은 20대에 여성이 100명 있으면 남성이 115명에서 130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초야, 남초. 그만큼 그 여성들이 어디 갔냐? 서울로 온 거예요. 뭐 일자리의 종류를 보나 혹은 뭐 문화산업으로 보나 서비스 산업으로 보나 특히 여성들이 원하는 직장은 더더욱 집중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사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가 또 있어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출산율이 쭉 떨어졌어요. 2015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1,800만 명이었거든요. 2022년에 960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태어난 아이가 거의 한 47%가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냐? 그 중심에 중국도 보니까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중국도 동쪽에 있는 대도시 몇 군데로 청년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공부를 한 사람이 몰리고 특히 여성들이 몰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분야는 인구가 바뀌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유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군대, 그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고, 우리 그 연금을 개혁한다 그러잖아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이거 정말 바꾸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사실 노인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재원이 국민건강보험 이거든요. 그 재원 어디서 날 거냐. 아주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 인구 줄어든다는데 왜 자꾸 걱정을 하냐. 이거 줄어들어서 우리도 북유럽처럼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100번 동의합니다.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나라들은 원래 인구가 크기가 그만했어. 그러니까 사회 구조와 제도가 거기에 맞춰서 쭉 유지가 되니까 잘 사는 걸 가는 거죠. 또 우리는 인구가 성장할 때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정책이잖아요. 그걸 바뀌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가 어둡게 보여지는 겁니다. (198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라는 예측이 이미 나왔고, 인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해진 미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인구학에서는 인구 배당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젊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생산을 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인구 배당금 이야기할 때 인구 부양비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합니다. 인구 부양비라는 거는 분모는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 보통 일하는 사람을 15세에서 64세까지 봅니다. 그 나머지 인구들 0에서 14세, 65세 이상이 부양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분자에 넣어요. 우리나라가 이 분자와 분모의 부양비가 201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0.45, 0.5 요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진짜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교육을 엄청 잘 받았잖아요. 그 생산성이 되게 높은 사람들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노인이 아니도록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이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엮이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초고령 국가가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걱정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걱정이 될까? 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니까.